세월호의 실소유자로 밝혀진 유병헌 회장의 재산 축적 수법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쁜 부자들의 비뚤어진 재산 축적 비화 또 유 전 회장과는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이슈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창원 한성대 교수, 신유일 명지대 교수, 그리고 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부부장 검사 출신이신 유현식 변호사, 그리고 성시원 사회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 기자 먼저 네. 아까 보니까 우리 이영욱 국장은 자기는 전혀 그 박사 논문을 받는 과정에서 등록금일체 지원받은 바가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논문에 보면 면합 기회를 주신 유병헌 회장께 감사드린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논문을 쓸 때 유병헌 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문구를 썼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논문 네.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시간적인 지원,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근무를 빼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형식적으로 쓴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낮에는 자기가 좀 지원을 받은 것 같다고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약간 말을 바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저희 채널A 취재기자가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냐 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채널A에 전화를 와서 그때는 잘못 말한 것이었고 사실 자기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뭐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구원파 신도였 과거에 신도였기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연관성은 계속해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지금 확실히 세모그룹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 있다는 거, 그리고 한 17년간 정도 구원파 신도였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유병헌 전 회장,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유병헌 전 회장이랑 연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런 경력이 있었다면 그 처음 세월호 참사가 터진 때부터 자신의 이런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번 업무에서는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차라리 이런 의혹조차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글쎄요, 뭐 지금 이 국장이라는 분이 구원파에 속해 있었는지 안 속해 있었는지 그건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 세모에 근무했다는 거는 팩트죠, 그죠? 네, 사실 구원파도 본인이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습니까? 네, 대학교 그렇죠.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파 신도였다라는 거 인정하고 세모에 근무했다는 네. 것이 사실로 그건 팩트니까요. 네. 그럼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팩트가 실제로 해경의 이번 구조 이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은 그렇죠. 그 구체적인 연관성을 또 드러내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본인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처신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유영욱 국장이 실제로 뭐 구원파 측이라든지 뭐 청해진 해운 측하고 무슨 뭐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은 이제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떤 무슨 뭐 배려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아직은 밝혀진 게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고요. 또 해경이 지금 이용욱 그 국장을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본청의 국제협력관으로 일단 이제 전보 조치를 했고요. 자체 내부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를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보면 그쪽에서는 나를 배신자로 보고 있을 것이다. 일체 연락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영욱 국장이 뭐 자기는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유병헌 회장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 네, 자기는 뭐 그렇게 좀 이제 단순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뭐 회장과 만날 위치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만난 적이 없고 이 참사가 터진 이후에도 전혀 뭐 회장은 물론 그쪽 직원과 연락한 적조차 없다고 이렇게 답을 근데요, 했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은 행정학을 하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해경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게- 특채가 된 거죠. 예. 특채. 특채가 가능합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조직의 특수성입니다. 예.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연합군이라고 할까요? 네. 군에 계셨던 분, 경찰에 계셨던 분, 해경 자체, 그 다음에 외부 특채, 다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개방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은 안정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키우는 그런 시스템이 부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경 조직은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인력풀이 항상 좁다 그래요. 예. 또 관계되는 대학도 뭐 특정 대학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2개 정도 대학에서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좋게 말하면은 응집력이 높은 것이고 나쁘다 보면은 선배 후배 또 여러 가지 감싸주는 것도 많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채라는 것은 그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특채 과정에서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일 이 국장이라는 분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구조 및 수사 이런 데에 과거의 그 경력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그거는 여기서 따져봐야겠죠. 여기서 네. 논의하는 것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이빙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매일매일 이렇게 지뢰밭도 아니고 뭐 이용 수사국장 이야기도 나오고 다이빙벨도 네. 계속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실제 그 수색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까? 사실 수색 작업에 투입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사실 다이빙벨만 그대로 수중 안에 넣었다가 뺀 꼴이거든요. 지금 전혀 잠수부들은 수색 작업, 시신 수색 작업을 하지도 못한 채 방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종인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다이빙벨은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공식 인터뷰를 해달라, 왜 실패했는지 또 실패했다는 발언도 좀 공식적으로 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종인 대표가 바지선 위에 숨어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죠. 네. 모든 거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분이 선미와 선수 이렇게 부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하셔서 조금 시신을 수습하거나 그러니까 하는 것도 예. 도움이 됐을 텐데. 도움이 됐겠죠. 근데 도움이 그거를 됐겠죠. 한 번만 하고. 도움이라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유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그 공인 누구다 이것 때문에 돌아오셨다는 말 자체가 너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근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는 지금 이걸 투입을 하냐 마냐에 상관없이 그 전부터 예상할 수 있는데 뭐를 예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해군이나 해경이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공을 뺏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전에도 그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왜 예상 그동안 똑같이 계속 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아니죠. 자, 그 예상 못했다 치자. 거기 맹골수로라는 게 굉장히 조류가 빠른 곳이기 때문에 해군 쪽에서도 갖고 있는 고급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죠? 뭐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도 무리해서 다이빙벨을 들고 오셨던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제 장비는 써봤으니까. 단지 그겁니까? 네. 아니 써봤으니까 그 조리에도 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는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을 지금 뺏는 내가 걸 떠나서 다이빙벨이, 공을 뺏는 걸 떠나서 만약 다시 할 수 있다면은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다시 도전을 할 거예요. 지금 다이빙벨을 가지고 엄청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결국은 들어갔다가 아무 성과 없이 나오고, 나왔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하나는 소리가 의미가 성능 있다. 근데 증명됐다. 자기는 나는 써봤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는 정도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그냥 뭐 다이빙벨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좀 제도적인 측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순환의 구호에 있어서 총괄기관은 해양경찰청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해경이 인력이 한 11,200명 정도 돼요. 1년 예산이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안전 관련 예산이 208억밖에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장비를 도입하는 예산이 1년에 160억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네. 구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해안 경비라든지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쪽을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 좀 짚고 싶고. 민간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됐다는 상황이죠. 거죠. 네. 또 한 가지 좀 법제도적인 측면이 뭐냐면 이 재난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민관군이 열심히는 하죠. 네. 근데 굉장히 혼잡스럽고 일사불란하지 않죠. 그거는 법제도적인 측면에 순환구호법만 보더라도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구조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현장 지휘관의 권한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누가 대장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는 저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앞으로 그 현장 지휘관에 대한 긴급조치 명령이라든지 전혀 엉뚱한 일을 할 때,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법 제도적인 측면이 많이 보완돼야지. 예. 제가 될 것이다. 예, 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좀 이 연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째로 지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 가족들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다이빙벨을 믿었어요. 왜 믿었는지 아세요? 이 이종이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이빙벨만 들어가면 20시간 작업할 수 있고 뭐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 조류와도 상관없이. 그렇죠. 예, 예. 뭔가 그런데 상징처럼.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수색한 것이 2명이 수색에 참여했고요. 25분과 20분 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기사가 어떻게 됐냐면 가족 브리핑에서 실효성, 가족들이 다이빙벨의 실효성, 수색의 시 허비, 잠수사의 능력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예. 가족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이빙벨 작업으로 4일간 선미 쪽 수색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저분이 선체에 진입을 했다. 난 성공했다.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실패한 거예요. 거기 왜 다이빙배 시험하려고 우리가 저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 실패한 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요새 언론의 행태인데요. 우리 뭐 다 공개해서 얘기하죠. 언딘이라는 이제 회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언딘이라는 회사, 저는 그 회사와 해경과의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예, 없죠.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 방송의 보도를 보면 언디는 악이고 다른 잠수사는 선이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이 아침 프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제 듣는 얘기가 있는데 현장에 막상 가보면 누가 절대 악이고 누가 절대 선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보도들이 여태까지 태도가 뭐냐면 자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이고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 다이빙배? 야 이거 뭐 자꾸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무슨 의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언론들도 뭐 다수는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일부라도 지금이라도 좀 모든 걸 선악의 구도로 판단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종인 씨의 얘기를 한 번 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육아 수색 작업이 잘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네, 저 앞부분 실질적으로 질문 제가 못 들었는데. 예를 들면 실종자나 시신을 발견했으면은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잘 이루어졌다라는 기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만일 본인이 그 다이빙벨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 성공한 것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다이빙벨 시험하러 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말 그렇죠. 잘 네. 이루어졌다면 다시 투입할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 다시 투입할 계획도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그럼 진도에 머물러 계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만 하고 자리를 떠나겠다는 질문. 잠깐만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님,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을 뺏는 게 저해서 빠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실 거면 일찍부터 뭐 참여를 안 하시거나 일찍 빠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일찍 이래는 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상황이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시도도 안 해봤고 가능성도 못 봤고 사람들이 기대도 했고 그래서 꼭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이 기회가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받을 수 있는 하여튼 좋은 기회잖아요. 정부에서도 뭐 그 보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그거하고 다 맞바꾸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해가 아니고 이제 이런 질타를 받고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민간 전도사분들 50만 원 받고 일당 받고 하신다던데 전 그분들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건가요? 대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거는 없습니다. 네. 안 나오겠네요. 대표님 두 번째 그 티 들렸을 때 케이블이 끊어지는 거 없었나요? 이상 안 보셨어요? 두 번째? 예, 마지막으로 시도하셨을 때 케이블 끊어지는 게 있었어요. 케이블 끊어진 게 없었어요. 케이블 끊어진 게 없어요.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에어호스가 끊어졌죠. 조류 때문에 끊어지신 거죠? 아니, 그 와야에 씹혀서. 그 배리 풍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씹혀서 나왔죠. 그럼 아니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기회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말문이 막 근데요,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사업할 때 사업하는 사람이 PR 할 때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건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고 상황 판단이 앞서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희생된 문제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를 빨리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 생존하지 못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 얘기를 했다. 자, 그렇다면 전에 저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으로 몰아간 거는 그럼 뭐 그 사업하려고 PR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럼 그 이 실종자 가족들이나 이 유가족들을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네. 얘기할 필요가 변호사님 없습니다. 저런 좀 약간 황당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좀 어떻게 해서 저런 거는 어떻게 좀 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저런 것만 갖고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야말로 요즘 뭐 워낙 그 SNS나 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 터무니없는 그런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네. 제시하고 그게 국민 여론들이 현혹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요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왜 제가 장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 또는 어느 나라에도 보다 뛰어난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으라는 법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럴 필요도 없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야 될 것은 최소한 관련 분야, 지금 같으면 해난 구조 분야겠죠. 그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또 상호 검증 견제를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일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처럼 정부가 도리어 민간 업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농단당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 조직 및 관료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저분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자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네.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정말 여러 번 아프게 하는 일이 반복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다이빙배 논란과 네. 더불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딘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 해군이 해남 구조대를 투입하려고 하였으나 네. 해경이 언딘 막았다. 업체에게 네. 먼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근거가 있는 네, 한번 이야기입니까? 우리 VCR 준비된 거 한번 좀 들어보고 한번 더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죠. 네. 온 나라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다음 날 17일 오전 7시가 정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고무보트 CRRC 4척, 그래서 거기에 SSU 9명, UDT 10명이 타가지고 잠수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대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못 들어가요. 그 못 들어가는 사유를 국방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아마 초동 단계에서는 그 여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해경과 해군은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동 단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가 발을 동동 구르는 시점 아닙니까? 1분 1초가 귀한 시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해작전의 최고 정예부대들이 들어갔는데, 예? 이네들이 정말로 전문가들인데 이네들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을 해경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그 관계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고 뭐고 간에 이게 국방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장관. 이 사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성준 의원의 주장은 네. 지금 해경이 UDT의 잠수를 막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초동 단계에서 사실 해석의 언딘 문제인데, 때문에 네. 언딘 잠수를 먼저 좀 넣겠다 이렇게 근데 됐다는 잠깐만요. 거예요. 네. UDT가 아니라 SSU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러니까 UDT 9명, SSU 10명이 동시에, 대기해 네. 있어야 되는데 대기해 네. 있었는데 이제 언딘 먼저 투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같은데 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렇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첫날에 해군이 먼저 가이드라인 설치를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류가 너무 강해서 투입을 못하다가 이제 오전 7시가 정조 시간인데 시간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네. 근데 그때 해군이 아니라 언딘에 투입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때 당시 사고 첫날과 둘째 날에는 사실 민간 잠수부들도 거의 전국에서 몰려와서 누가 실력이 좋은지 검증되지 않은 시간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괜찮은 그런 통제였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말 진짜 언딘을 위해서 한 업체를 위해서 지금 해군까지 통제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언딘과의 유착 때문에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네. 시나리오인데 아직은 추측단이고 예. 사실 그거 연결고리를 설명하려면 다른 정황이나 아니면 증거들이 조금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순환구호의 총괄은 해경이고, 네. 또 실질적으로 법에서 재난관리 해양 선박 시 재난관리의 주관기관은 해수부가 되고, 네. 사실 해군은 또 지원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각 기관별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떤 특정 업체들과 또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또 어떤 지금 실종자 네.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신속한 구조, 구급 이런 것일 텐데 일을 해야 될 분들 간의 갈등에 예. 의해서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엉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언딘이라는 업체가 이건 팩트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 실종자들을 구조하러 나왔던 광량호라는 배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배가, 예. 이 광량호라는 배가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부딪혀서
심해 83m 해저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망자 2명, 7명은 실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구조선으로 구조하는 작업으로 투입된 회사가 바로 언딘입니다. 네. 근데 언딘은 사실 그때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구조비를 90%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딴 작업을 못해서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 거기까지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왜 지금 다시 뭐라 그러죠? 주관하는 회사로 계약을 하게 됐는, 선정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해경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언딘과 같은 심해 이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딴 것은 왜 제끼고 언딘이 선정이 됐는지 이 얘기를 일단 밝혀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냐면 제가 진행하는 아침 프로에 언딘 측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이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현장. 근데 이분들대로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억울하면 뭐 채널 A에 나오든지 제가 진행한 YTN 쪽에 나오든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경은 그 얘기, 언딘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근데 이제 해경이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청해진 해운이 선정을 하게 됩니까? 보통 이런 선박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책임 있는 회사,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 그런 구조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은 지금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보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해진 해운이 이제 언딘과 계약을 하게 되면 언딘의 이제 구조 활동비나 이런 거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뭐 짚어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저 변호사님도 나오셨는데 그 유병원 씨의 뭐랄까요, 재산 축적 수법이랄까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저 성시용 기자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소환도 이루어지고 수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 사실상 아버지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보이는 혁기 씨, 그리고 사업 실세죠. 그 유병헌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알려져 있는 김혜경 씨와 지금 김필벨 씨가 지금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불응하면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의혹이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이름값, 상표권 값이나 디자인 혹은 그 아해라는 사진 작가로 활동한 유병헌 전 회장의 사진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설팅 비용이나 그런 그 작품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지금 횡령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또 직접 땅을 소유하거나 계열사를 소유하기보다는 차명이나 혹은 뭐 영농조합을 통해서 지금 땅이나 많은 자산들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병헌 전 회장의 계열사들이 그 아해 유병헌 씨의 그 사진을 뭐 장당 5천만 원에 샀다 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 사진이 그렇게 가치가 있나 싶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감정 받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봤지만 사진은 저희도 좀 처음 보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런 과거에 좀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수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이 그림이나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장부에 등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그 부유청이 재벌이나 또는 부유청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상속세나 무슨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는 그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는 많이 활용하는데 이렇게 그림이나 무슨 사진을 자기와 관계에 있는 관계사에 팔아서 거액으로 팔아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창의적이네요. 이 사진이 뭐 무슨 정말 시장가에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가 됐다면 모르겠으나 그냥 우리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내에는 거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예컨대 뭐 프랑스나 해외에서 전시회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실제로 판매된 가격이 있는지를 네. 좀 조사해 보면 이 그림의 전체적인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이 그림의 가치가 5천만 원인지 500억만 원인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자기 개인의 사진을 계열사에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전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 씨 측근들은 하여간 그렇게 산 게 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서 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예 그 전시회 관련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2011년에 그 뉴욕의 이제 어느 브랜드 센터 터미널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도 이제 한국인이 하니까 한번 가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전시회 자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우리 찰스 황태자 사저에서도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 여기 보면 이제 찰스 황태자 사진을 또 여기다 이제 실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찰스 황태자가 뭐 아예 이분한테 뭐 자기 집에서 사진전을 열어달라 이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20억 수십억을 기증을 하고 기부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그림의 가치도 가치지만 만약에 이게 시장가가 형성되지 않는 사진을 그렇게 큰 금액으로 계열사가 인수한다면 당연히 내부 감사나 또 자산 70억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그 반기 감사나 뭐 정기 감사 때 이런 거를 드러나지 않고 통과했다는 자체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아니요. 근데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은 사진을 도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 사진 많이 찍거든요. 자기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사진을 찍힌 거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은 그 사진이나 미술 작품이 그렇게 뭐 부의 대물림 수단도 되지만 사실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출판 기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는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장난으로 했거든요. 미술품이다 이제 다음번엔. 뭐냐면 내가 이 그림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나는 5억짜리 그림이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남이 뭐라고 평가해서 샀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법 증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칫하면 불법 자금에 있어서의 어떤 전달 경로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중요한 사례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작년에는 각국 대사까지 초청해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집이 뭐 수백만 원에 이런 사진집이 이제 수백만 원에 팔렸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그 유병원 씨의 그 재산 축적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어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재산을 어떤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하면서도 정작 청해진 해운의 직원이라든지 또 세월호 일단은 세월호에 탄 선박직 15명 중에 9명이 일단 비정규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이준석 씨 한 달 월급이 270이고 다른 선사에 비해 한 65% 정도 된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많이 뽑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과 좀 대비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이요. 지금 유병원 회장이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매달 뭐 1,0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청해진 해운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선장인 이준석 선장은 뭐 한 270만 원 정도밖에 월급을 안 받았는데 도대체 유병원 회장은 어떤 명목으로 이런 돈을 직함이 있나요?
직함을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사실 네. 지금 전 계열사에 유병헌 회장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 전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30개에서 한 50여 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유병헌 전 회장의 이름에 오른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확인된 것이 청해진 해운에서 월 그냥 1,000만 원을 그냥 받았다는, 예. 네, 받았다는 건데 이 또한 지금 검찰이 확인해 봐야 될 상황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동산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네. 유병헌 직접 씨의 소유한 건. 직접 소유는 아니고 무슨 조합을 을 대신해서 조합 네. 형식으로 영농조합 형식으로 그 땅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기 부동산은 옥탑방 하나만 있다는 거거든요. 1,000만 원짜리. 네. 1,000만 원짜리 옥탑방을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이제 네, 지금 압류를 했다는 거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금, 이제 영농조합 땅도 유 회장의 것인지 이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농조합의 땅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영농조합 확인된 것만 한 7개 정도 되는데 전국 곳곳에 이 영농조합들이 보유한 땅들이 여의도 땅이 한 7.6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농조합을 처음에 조성할 때도 어떤 식으로 조성했냐면 그때 당시 한 구원파 신도의 증언에 따르면요. 90년대 초반부터 땅을 산다고, 왜냐면 이제 종말론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땅을 산다고 신도들에게 1,000만 원씩을 걷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와중에 이제 세모그룹이 부도가 났고요. 그때 그 땅 포기각서를 강요를 해서 그 땅 포기각서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땅이 영농조합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이 정말 영농조합 땅들이 실제 유병헌 전 회장의 땅인지 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결국은 뭐 공적 장부를 통하거나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시다시피 보도에 따르면 이 뭐 구원파라는 어떤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실체에 관련된 진술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왜 영농조합 형식으로 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죠? 이제 실소유주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밖으로 내세울 만한 법인이 필요한 거고. 세제 혜택도 있잖아요. 네, 영농조합으로 하면.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죠. 영농조합 형식으로 땅을 보유하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취득세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뭐 대부분 같은 경우도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런 점들을 좀 노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유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세모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근데 또 한 뭐 10여 년 만에 다시 다 재건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털고 나서 핵심적인 것만 다시 이렇게 쏙 다시 빼와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이른바 흑자부도. 네, 의혹이 좀 제기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사례들이 더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혹이 계속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그 유씨 오너 일가가 기존의 부도난 계열사들 다 인수한 걸로 봐서는 고의부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이게 고의부도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도였는지 이 부분은 참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통상 그 법정관리제도에 약간 맹점을 활용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네. 예컨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재산을 빼돌려놓고 회사를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이 계속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청산 가치가 더 크냐를 평가해서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 채권의 상당 부분은 채무를 탕감하고 그다음에 남은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하는 이런 형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대폭 축소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훨씬 줄어들 인수하는 가액이 줄어들 테니까 기존에 이제 뒤로 좀 챙겨놓은 돈으로 다시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내세워서 인수하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이른바 상표장사도 이번에 좀 나왔는데, 네. 상표장사라는 것도 그럼 일반적인 겁니까? 네, 저도 뭐 이번 보도를 보고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보셨어요? 예. 뭐 상표야 먼저 등록하게 되면 당연히 상표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네. 그 상표 사용료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장 가치로 봤을 때 이 상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표 사용료를 지불할 텐데 보도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상표 사용료만 가지고 1,000억 재산을 행사한다든지 예. 세월호가 한번 운항할 때마다 100만 원씩 상표 사용료를 받는 이런 건 굉장히 너무 이례적이고 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지급이 됐다면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급이 됐다면 그게 또 회계감사에 당연히 적발이 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그냥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거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자기가 등록하고서 예를 들면 자기가 다른 기업 세워놓고서 딴 사람 내세워가지고 네 이거 특허권 침해니까 이거 돈 받는다. 그건 불법은 네,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회계에서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그 이전 수단으로 그걸 과대하게 평가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급한 쪽에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희한한 발상들을 해가지고. 네. 이런 사례는 유사한 사례는 또 많습니다만 예컨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그 주식 가치가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시장가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상장 주식의 주가를 예컨대 과대평가한다든지 또는 과소평가해서 부를 이전시키는 이런 수단은 흔히 이용되는데 이런 그 상표권을 과대평가해서 한다는 건 제가 처음 본 사례입니다. 네. 자, 잠깐 우리 이종인 씨 다시 한번 그 아까 기자회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는 이 기회가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뭘 입증하고 받을 수 있는 하여튼 좋은 기회잖아요. 정부에서도 뭐 그 보장을 했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거는 그거하고 다 맞바꾸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해가 아니고 이제 이런 질타를 받고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다시 들어봐도 좀 황당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기들의 장비를 입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인명에 관한 문제이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잠수공사 대표라고 돼 있는데 그 잠수의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폐기물을 건져 올리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바다에 가라진 폐선박을 뭐 건져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거는 사람 인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험은 그때 했어야죠. 두 번째, 너무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네. 너무 자신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 문외한인 국민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 유가족 가족들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사람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단순한 질타를 하겠지만 이라고 끝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서울의 중대본이 우왕좌왕한 것만큼 현장의 구조에 관계되는 정부 부처도 몇몇 소위 어떤 의미의 얼치기 전문가들이라는 분들 또는 업체에 의해서 농단을 당한 것이다. 뭐 그렇게 요약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정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전체적으로. 다입니다. 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 전국을 이렇게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떠들썩하게 만드는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재난 구조 시스템이 그만큼 정착되지 않았고 또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그 전문 기관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보도를 검증 없이 보도하는 언론도 조금은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짧게 궁금한 거 도대체 유병원 씨는 그럼 도대체 언제 소환돼서 조사받습니까? 지금 검찰 보통 대기업 수사를 할 때 대기업 총수들은 마지막에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식들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것도 많아서 지금 뭐 이르게는 이번 주말 혹은 뭐 다음 주 정도에 소환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